어머님은 심장이 약하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곧 가실 거예요. 진명의도 전부 바꿨고 보험금 수익자도 제 이름으로 해뒀어요. 어머님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 문제도 없을 거고요. 그런데 정말 문제 없을까?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누가 알겠어요. 심장약에다 그걸 아주 조금씩만 섞으면 자연사처럼 보일 텐데요.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까? 한 달, 길어야 2달이면 정리될 거예요. 그러면 우린 자유예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 매일 이렇게 연기하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안방문 틈으로 그들의 대화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홀로 키워낸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죽음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영순, 올해 71입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의 힘으로 아들 민호를 키워냈죠. 30년간 시장 한복판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버텨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평범하고 무난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몸에 밴 오랜 습관이죠.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나면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기분입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수정이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한층 더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수정아,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어머니 챙겨드릴 아침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드셔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참으로 고마운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살뜰히 챙겨주는 수정이가 그저 기특하기만 했어요. 고마워라.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약을 꼬박꼬박 챙겨주니? 예전엔 내가 알아서 잘 먹었는데 어머니께서 가끔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요. 혈압약이랑 심장약은 거르시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 한구석이 훈훈해졌습니다. 역시 착한 아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모든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오전 6시가 되자 수정이는 노트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자주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뭘 하는 거니? 아, 온라인으로 쇼핑 좀 하려고요. 어머니 건강에 좋다는 건강식품도 좀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 고생이 많구나. 그때는 정말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 노트북으로 무슨 짓을 꾸미고 있었는지 제 통장에서 돈을 빼내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정식집에서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갑니다. 아침 준비부터 저녁 장사까지 마치고 나면 어느새 밤 10시가 훌쩍 넘어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집에 돌아오니 수정이가 환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런 관심도 부쩍 늘어난 것 같았어요. 그냥 그렇지. 뭐, 너는 종일 집에서 뭐 했니? 청소도 하고 어머니 드실 밑반찬도 좀 만들어 놓고요. 아, 그리고 은행에 잠깐 다녀왔어요. 은행에는 무슨 일로? 어머니 통장 정리 좀 해드리려고요. 요즘 자동이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요.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제가 은행 일을 부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워낙 착한 며느리니까 알아서 도와주려는 것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래, 고생했네. 그런데 내 도장은 함부로 만지지 마라. 내가 직접 할 테니. 알겠어요, 어머니.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위임장 정도는 하나 써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몸이 편찮으시거나 하면 민호 씨나 제가 대신 처리해야 할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위임장이라는 말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대놓고 거절할 수도 없고,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꾸나. 네, 어머니. 그럼 이제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약을 챙겨받아 들면서도 개운치 않은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그날은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수정이의 변화가 언제부터였을까? 은행에 다녀왔다는 것, 위임장 이야기, 그리고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계속 들여다보는 모습들.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제 목숨까지 노리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일 거라고, 그것도 아주 조금일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었던 걸까요? 제가 애지중지 키워낸 아들과 제 며느리가 지난 2년 넘게 어떤 끔찍한 것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 실체를 곧 알게 되는 끔찍한 날들이었습니다. 불안한 며칠이 흘렀을 무렵 한정식 집에서 오후 장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순 고객님. 은행 자동이체 담당 김 과장입니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고객님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잔고 부족으로 계속 실패했다는 연락을 드리려고 합니다. 잔고 부족이요? 그럴 리가 말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멈췄습니다. 지난달에 정기예금 만기로 2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잔고가 부족할 리가 없었거든요. 혹시 지금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나요? 현재 잔고는 48만 3천 원입니다. 전화를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2천만 원이 48만 원이 되었다고요? 지금 당장 은행으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손님들한테는 급한 일이 생겨서 일찍 문을 닫는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통장 거래 내역을 뽑아보는 순간 정말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11월 3일 출금 300만 원, 11월 7일 출금 500만 원, 11월 12일 출금 700만 원, 11월 18일 출금 1200만 원, 모두 위임장을 이용한 대리 출금이었습니다. 출금자는 김수정. 이게 뭡니까? 제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 고객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신분증도 확인했고요. 은행 직원이 보여준 위임장에는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적힌 글씨체는 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누군가 위조한 거예요. 그렇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버스 의자에 앉아서도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30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설마 수정이가? 그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집에 도착하니 수정이가 평소와 똑같은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찍 오셨네요. 어디 편찮으세요? 수정아, 물어볼 게 있다. 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어머님.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저 스스로도 느꼈어요. 하지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은의 은행 통장에서 돈 뺀 적 있니? 수정이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금세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어머니 돈을? 은행에서 전부 확인했다. 위임장으로 내가 여러 번 돈을 빼갔다고 하더구나. 그건
수정이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민호 씨가 갑자기 돈이 급하다고 해서요. 어머니께 말씀드리기 어려워하길래 일단 먼저. 얼마나 뺐는데? 한 2천만 원 정도요. 곧 갚아드리려고 했어요. 2천만 원 정도라고요? 마치 200원쯤 되는 돈을 말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은 줄 알아? 내가 그 돈 모으려고 얼마나.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곧 갚을게요. 민호 씨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아주세요. 민호는 알고 있었니? 그건 수정이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엄마, 일찍 오셨네요. 무슨 일 있어요? 민호가 거실로 들어서더니 저와 수정이의 심각한 표정을 번갈아 살폈습니다. 민호야, 너도 알고 있었니? 수정이가 내 통장에서 돈 빼간 거.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표정 하나만 봐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패라는 것을요. 엄마, 그게 너희가 함께 꾸민 일이구나.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30년간 홀로 키운 아들이, 그리고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제 등에 칼을 꽂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엄마, 사정이 있었어요.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사업 자금? 너 사업하는 것도 없으면서 무슨 사업 자금이야?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이 있어요. 곧 돈 벌어서 다 갚을게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민호는 거짓말을 할 때면 눈을 피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의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민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는데 안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와 수정이가 대화하는 소리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들었던 대화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 잊을 수가 없습니다. 들킨 것 같은데 이제 어떡하지?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해. 어머니가 경찰서에 신고하기 전에 빨리 마무리해야겠어. 원래 계획대로. 원래 계획이라니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걸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더 훔칠 계획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며칠 뒤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서운 대화를 엿들은 지 이틀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전에 한정식집에서 장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초구청 등기과입니다. 김영순 님 맞으시죠? 등기과라고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대개 부동산 등기 관련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한 달 전에 증여로 명의 변경되신 거니 맞으시죠? 증여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초동 456-7번지 단독주택이 김영순님에게서 김수정님으로 증여 등기되었는데요.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제 집이 수정이 명의로 바뀌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증여 계약서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돈만이 아니었어요. 제 집까지. 30년간 제 모든 것을 바쳐 장만한 그 집까지 빼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등기과에 찾아가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제 인감도장이 찍힌 증여 서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 역시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인감도장을 훔쳐서 위조한 것이 틀림없었죠. 이거 완전히 위조된 서류입니다. 저는 이런 걸 작성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역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접수된 서류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보험사였습니다. 고객님, 삼성생명보험입니다. 고객님의 보험 수익자 변경 건으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이번엔 또 뭐예요? 벌써부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수익자 변경이요? 네, 지난달에 김영수님에게서 김수정님으로 수익자를 변경하셨는데 본인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고객님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까지 모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길 한복판에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통장, 집, 보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수정이의 명의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대체 언제부터 이런 끔찍한 일들을 계획했던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정이가 반갑게 저를 맞아줄 시간인데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수정아, 어디 있니? 대답이 없었어요.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수정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죠. 응, 다 처리했어. 집명의도 바꿨고, 보험도? 응, 이제 시간 문제야.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빨리 끝내고 제주도로 가고 싶다. 매일 이렇게 연기하는 것도 지겨워. 응, 태준아. 나도 사랑해, 태준이. 민호가 아닌 다른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한 달만 기다려. 어머님 심장이 안 좋으시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응, 자연스럽게 처리할 거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처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수정아. 아,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수정이가 황급히 전화를 끊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누구랑 전화했니? 아, 학창시절 친구랑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방금 태준이라는 남자와 사랑한다고 속삭였잖아요. 수정아, 나 물어볼 게 있다. 네, 말씀하세요, 어머님. 우리 집이 내 명의로 바뀐 거 알고 있었지? 수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보험 수익자도 너로 바뀌었던데? 이것도 내가 한 짓이지? 어머니, 저는. 대답해. 내가 한 거 맞지? 한참을 주저하던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민호 씨 사업 때문에. 거짓말. 내가 방금 전 내가 태준이라는 남자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무슨 소리세요? 수정아, 솔직히 말해. 너 지금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고 있지? 그게 아니에요. 태준이라는 남자 말이야. 방금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했잖아. 오수정이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들켰다는 걸 안 것이죠. 어머니가. 엿들으셨군요. 갑자기 말투가 돌변했습니다. 평소에 공손하던 며느리가 아니라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이제 다 말씀드리죠. 맞아요. 저는 태준 씨를 사랑해요. 민호 씨와는 진작에 끝난 사이고요. 그럼 왜 아직도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거냐?
어머니 재산 때문이죠? 그렇게 뻔한 걸 물으세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말할 수가 있나요? 너 정말. 이미 다 처리했어요. 어머니께서 뭘 하시든 이제 소용없을 거예요. 법적으로 모든 게 제 거니까요. 이 나쁜 것.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쁘다고요? 어머니야말로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참고 산다고? 뭘 참았다는 거야? 매일 어머니 눈치 보면서 가난한 시어머니 모시면서 사는 거 정말 지겨웠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는 줄로만 알았는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수정아,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잖아. 가족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저는 처음부터 어머니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지난 2년간 제가 봐왔던 수정이의 모든 모습이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을. 그럼 민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민호요. 그 바보는 아직도 제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할걸요? 참 불쌍하죠. 민호까지 완벽하게 속인 것이었어요. 아들도 저도 모두 그 계략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수정이가 전화 통화에서 했던 말들. 자연스럽게 처리할 거야. 어머님 심장이 안 좋으니까. 설마 하니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 무서운 추측이 현실이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건 바로 다음 날 새벽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한숨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멀거니 바라보며 뒤척이는 동안 수정이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어머니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지난 2년간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완벽하게 속고 있었던 겁니다. 수정이의 그 친절한 미소, 다정한 말투,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는 듯했던 모든 행동들이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슴이 답답해서 자리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깜깜한 어둠 속에 별 몇 개만 외롭게 떠 있었어요. 마치 지금의 제 마음 같았습니다. 온 세상이 다 저를 속인 것 같은 기분이었죠.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가려는데 안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와 수정이가 나누는 대화였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죠. 그런데 그때 들었던 대화는 지금 생각만 해도 온몸이 얼어붙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어머니가 다 알아버린 것 같아. 이제 어떡하지? 수정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말투가 아니라 날카롭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뭘 다 안다는 거야? 설마 민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진명에 바뀐 것도, 보험 수익자 변경된 것도, 그리고 태준이랑 나 사이도 다 들켰어. 태준이. 그 이름을 다시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것까지? 너 정말 그 남자랑 민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수정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민호 씨, 지금 그게 중요해. 어머니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우리 둘 다 끝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원래 계획대로 빨리 진행해야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원래 계획이라니. 도대체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걸까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준비는 다 끝났다고 했잖아. 태준이한테서 받은 그거 있잖아. 지난주에 가져다 준 거.
그거라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직접 실험까지 했다고 했어? 다른 할머니들한테. 다른 할머니들이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뜻인가요? 어머니 심장약에 조금씩만 섞어서 드리면 돼. 그럼 자연사처럼 보일 거라고 했잖아.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몸에 힘이 쭉 빠져 복도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설마 저를 죽이려고 한다는 건가요? 그래도 되는 거야? 엄마는 민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는 걸까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뭘 망설여. 어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심장도 원래 안 좋으시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나를 혼자 키워주셨는데. 민호 씨, 정신 차려. 우리 앞날을 위해서야. 어머니만 돌아가시면 이 모든 재산이 우리 거잖아. 집값만 해도 10억이고 보험금도 5억이야. 결국 돈 때문이었어요. 제 목숨값이 고작 그 정도라는 말인가요? 그런데 넌 태준이랑 제주도로.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그래야 우리 둘 다 자유로워질 수 있어? 나도. 같이 가는 거야? 민호 씨는. 글쎄, 그때 가서 생각해볼게. 수정이의 냉정한 목소리에서는 민호에 대한 애정 따윈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역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언제까지? 얼마나 걸리는데? 2달이면 충분할 거야.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서 드리면 돼. 만약 걸리면 어떡해? 걸릴 일 없어.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확실한 증거는 없잖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0년간 홀로 키운 제 아들이, 그리고 친딸같이 여겼던 며느리가 제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공포가 먼저 밀려왔어요.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태준이한테서 받은 그거가 대체 뭘까요? 아마 독극물이겠죠? 심장약에 섞어서 자연사로 위장할 수 있는?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은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릴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서도 그 무서운 대화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수정이가 아침 인사를 건네며 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 못 주무셨어요? 아니, 잘 잤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죠. 한숨도 못 잤는데. 하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 드세요. 심장약도 챙겨드릴게요. 오늘도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약 속에 혹시 이미 무언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 수정이가 내민 약을 보는데 평소와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미묘하게 색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수정아, 오늘은 약을 안 먹어야겠다. 속이 좀 거북해서.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심장약은 거르시면 절대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평소보다, 아니 거의 강요하듯이 말하는 수정이를 보니 확신이 섰습니다. 분명히 저 약에 무언가 들어있을 겁니다. 괜찮다. 하루 정도는? 정말 안 되겠어요. 어머니 건강이 얼마나 걱정되는데요. 저는 며느리로서 어머니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거요. 며느리로서의 책임이라고요? 실제로는 저를 죽이려 하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연기를 정말 소름 끼치게 잘하는군요. 알겠다. 그럼 나중에 먹을게. 안 돼요, 어머니. 지금 바로 드세요.
정해진 시간에 드셔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요. 수정이가 계속해서 강요하는 모습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안 먹겠다고 하면 그럼 나중에 드세요 하고 말 안 말았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하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고 무엇보다 제가 눈치챘다는 걸 저들이 알아서는 안 되니까요. 저는 약을 받아들고 몰래 손바닥에 숨겼습니다. 물을 마신 후 삼킨 척했죠. 어릴 때 민호가 감기약 먹기 싫어할 때 쓰 방법이었는데 그때는 웃으면서 가르쳐줬는데 지금은 제 목숨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잘 드셨어요. 이제 한정식집 가셔야죠. 오늘도 손님이 많을 텐데요. 수정이의 얼굴에 미묘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한정식집에 도착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약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손바닥에 든 약을 보니 평소 먹던 새하얀 심장약과는 달리 미묘하게 색깔이 달랐습니다. 좀 더 누런 빛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확인하지? 그때 생각난 것이 조카 준영이었습니다. 준영이는 변호사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준영아, 이모다. 이모, 안녕하세요. 웬일이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지금 시간이 좀 있니? 오늘은 비교적 한가해요. 전화로는 말하기가 좀 그렇고 혹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어디서 뵐까요? 내가 있는 한정식집으로 좀 와줄 수 있겠니?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갈게요. 그 1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정말 초조했습니다.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계속 그 무서운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서 1달, 길어야 2달이면 그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준영이가 한정식집으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조의 얼굴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모,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준영아, 이모가 아주 끔찍한 일에 휘말린 것 같다. 저는 조용한 방으로 준영이를 데려가 차근차근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통장에서 2천만 원이 사라진 것, 진명이가 바뀐 것, 보험 수익자가 변경된 것, 그리고 어젯밤에 엿들은 그 무서운 대화까지. 준영이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점점 표정이 굳어갔어 갔습니다. 이모,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니에요. 나도 알아. 그 사람들이 나를 이마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제 입으로 직접 그 말을 하려니 더 무서웠거든요. 일단 이 약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제가 몰래 숨겨온 약을 준영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을 맡겨봐야겠어요. 그리고 이모, 앞으로는 절대로 그들이 주는 약을 드시면 안 돼요. 알고 있다. 오늘부터는 먹는 척만 하고 버릴 거야. 그리고 가능하면 집에 혼자 계시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준영이의 심표정을 보니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 실감이 났습니다. 이모, 제가 아는 사립탐정이 한 분 있어요. 이런 사건의 전문가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립탐정까지 써야 할 정도로 심각한 거니?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이모. 계획적인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살인미수.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며칠 동안 저는 준영이와 함께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그 수상한 약을 분석하기 위해 검사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3일이 정말 지옥처럼 길었습니다. 집에서 수정이와 마주칠 때마다 온몸이 긴장으로 뻣뻣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내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어요.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수정이가 가져다주는 약을 받아서 먹는 척하고 몰래 버렸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버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컨디션이 좀 어떠세요? 왜? 그냥. 약 효과가 어떤가 해서요. 약 효과를 묻는다고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는 걸까요? 혹시 제가 약을 제대로 먹고 있지 않다는 걸 의심하기 시작한 걸까요?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러세요. 좀 더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나타날 텐데요. 수정이의 눈빛이 평소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무언가 의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3일 후,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모,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준영이가 검사 결과지를 제게 보여줬습니다. 약물에서 디기리스 성분이 과다하게 검출됐어요. 이것도 심장병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긴 한데 적정량을 사용하면 심장 기능을 돕지만 과다 복용하면 급성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에요. 지금 이모가 먹고 계신 정상적인 심장약의 10배가 넘는 농도로 들어있어요. 정말이었어요. 수정이는 저를 천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죽이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모, 이것 좀 봐주세요. 준영이가 들고 온 다른 서류들이었습니다. 수정이 명의로 된 서류들인데 제주도행 항공권을 2달 후 날짜로 예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김태준이라는 남자와의 혼인신고 서류예요.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저를 죽이고 나서 태준이라는 남자와 제주도로 도망가래까지 전부 세워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모,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건지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건지요. 지금도 증거가 충분하긴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있으면 더 좋겠어요. 준영이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간단하겠지만 그래도 30년간 키운 아들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민호가 이 계획에 얼마나 깊이 관여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사립탐정을 소개해 드릴게요. 며칠 후 저는 사립탐정 이재호 씨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경찰 출신이라고 했어요. 의인께 말씀 들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사안이군요. 일단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집안에 초소형 카메라나 녹음기를 설치해서 그들의 대화와 행동을 기록록하는 방법도 있고 김수정 씨의 행적을 추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안에 카메라를요? 네,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동전만 한 크기의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들키지 않고 설치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던 그 끔찍한 대화를 녹음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의뢰인께서는 상 씨와 똑같이 행동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그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말이죠. 이 탐정의 도움으로 저는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안방, 부엌. 그들이 주로 대화를 나눌 만한 곳들이었죠. 그리고 며칠간 수정이를 미행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을 추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모, 이것 보세요. 이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수정이가 웬 낯선 남자와 만나는 모습이었는데 이 남자가 바로 김태준으로 보입니다. 거의 매일 만나고 있어요. 사진 속의 태준이라는 남자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수정이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고 인상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모, 이게 더 심각합니다. 이 탐정이 보여 또 다른 자료였습니다. 김수정 씨가 지난 3년간 총 5명의 노인분들을 상대로 똑같은 수법을 쓴 것 같습니다. 위장 결혼이나 가짜 며느리 행세를 통해 접근해서 재산을 빼앗는 방식이죠. 위장 결혼이라고요? 네네.
민호 씨와의 결혼도 처음부터 이 목적을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그 자리에서 기할 뻔했습니다. 민호도 처음부터 그들의 표적이었다는 건가요? 제 아들까지도 완벽하게 속인 것이었어요.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안타깝게도 모두 의문사하셨습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로, 자연사로 처리됐어요. 그 순간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저도 하마터면 그런 끔찍한 운명이 될 뻔했다는 거잖아요.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한 사람당 평균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총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억 원이라고요? 정말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모, 김태준이라는 남자는 사기 전과 산범입니다. 특히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과 결혼 사기에 아주 능숙한 것 같아요. 그럼 수정이도 그 사람에게서 배운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수정 씨는 김태준의 지시를 받아 실행하는 역할인 것 같고, 김태준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배후인 것 같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호, 결정적인 대화가 녹음됐어요. 이 탐정이 가져온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수정이와 태준이의 대화였습니다. 언제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아. 매일 조금씩 양을 늘려가고 있거든. 다른 할머니들처럼 확실하게 처리해. 당연하지.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것만 끝나면 우리 제주도 가서 새 출발하는 자나. 그럼 4억 정도 있으면 당분간은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있겠지. 4억이라고요. 저까지 포함해서 총 4억을 모을 계획이었던 거네요. 그런데 민호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나중에 생각해 봐야지. 어차피 이제 쓸모없어졌으니까 이민호도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버릴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졌습니다. 수정이는 태준과 함께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와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고, 제가 바로 그들의 다섯 번째 표적이었던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확실한 증거를 하나만 더 잡아야 해요. 그들이 직접 약 조작하는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거죠. 집에 돌아가서도 저는 평상시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수정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말이죠. 어머니, 오늘 약 드세요. 응, 여전히 약을 받아서 먹는 척하고 몰래 버렸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수정이가 점점 더 저를 의심스러워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어머니, 요즘 약 효과가 좀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그냥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보이세요? 수정이가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무언가 의심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걸 약 먹는다고 젊어지겠니? 그렇긴 하지만 약을 제대로 드시고 계시는 거 맞죠? 제대로 먹고 있냐고 직접적으로 묻는군요. 확실히 의심하고 있어요. 당연하지. 네, 그럼 다행이고요. 혹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하지만 수정이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며칠 더 지나면 모든 게 들킬 것 같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탐정이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가 수정이의 결정적인 범행 장면을 포착한 겁니다. 이모, 이거 보세요. 다음 날 이 탐정이 가져온 영상이었습니다. 수정이가 제가 한정식집에 나간 사이 제 심장약 병을 열고 무언가 하얀 가루를 섞어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가 확보된 것이었습니다. 이모,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이에요. 수정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마치 커피에 설탕을 타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독극물을 섞고 있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히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어요. 준영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모,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해요. 무슨 선택?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시킬 것인지 아니면 직접 대면해서 그들의 자백을 받아낼 것인지요. 직접 대면이라고요. 생각해보니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밝히고 그들의 반응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괜찮겠어요, 이모. 괜찮다. 어차피 증거도 다 있고 너희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되잖니. 결국 저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수정이와 민호를 안방으로 불러 대화를 나누는 동안 준영이와 이탐정은 거실에서 대기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경찰을 부르는 것으로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정말로 이 끔찍한 계획에 얼마나 깊이 관여되어 있는지. 그날 저녁, 수정이가 또다시 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수정아, 잠깐만. 네. 너 정말로 나를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한 적이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정이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런 말씀을. 그냥 궁금해서.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내 어머니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수정이가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있죠, 어머니. 어머니는 저에게 정말 친어머니 같으세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죠. 그럼 이 약 먹어도 되는 거지? 네, 당연하죠. 어머니 건강을 위한 약인데요. 그래, 알았다. 약을 받아 들고 평소처럼 먹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12시쯤 안방에서 또다시 수정이와 민호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내용이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약을 잘 안 드시려고 해. 계속 핑계를 대면서. 그럼 어떻게 하지? 빨리 마무리해야겠어?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아니라고요. 정말 상황이 급박해졌군요. 하지만 너무 갑자기 하면 의심받지 않을까? 괜찮아. 연세도 많으시고 심장도 안 좋으시니까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어. 민호의 목소리는 불안한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체념한 것 같았습니다. 걸리면 어떻게 해? 우린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 알겠어. 그런데 정말 이게 마지막이야. 이것만 끝나면 우리 평범하게 살자. 당연하지. 제주도 가서 예쁜 카페나 펜션 운영하면서 조용히 살 거야. 평범하게 산다고요. 저를 죽여놓고 어떻게 평범하게 살겠다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준영이와 이탐정에게 오늘 오후에 모든 걸 끝내자고 연락했습니다. 이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 오후 2시쯤 준영이와 이탐정이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조용히 대기하고 있으라고 한 후 저는 안방으로 수정이와 민호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너희 둘한테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말씀이신데요? 수정이가 평소처럼 다정한 척하며 물어봤습니다. 수정아, 태준이라는 남자, 알지? 그 순간 수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준이요. 제가 사랑한다고 했던 그 남자 말이다. 그리고 민호야, 너도 알고 있었지?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거. 민호도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야.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다 들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려는지. 어머니,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라고. 그럼 이것도 오해야. 저는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그들이 나눈 끔찍한 대화가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심장약에 조금씩 섞어서 드리면 돼. 그럼 자연사처럼 보일 거라고 했잖아. 녹음을 들은 수정이와 민호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오해니?
이번에는 수정이가 약병에 독극물을 섞어 넣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정이가 입을 열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했습니다. 30년이야. 30년간 나 혼자 민호를 키웠다. 남편 일찍 잃고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그런데 이게 뭐야?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이 어미를 죽이려고 해? 어머니,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기는. 다른 할머니들도 그렇게 죽였지? 벌써 5명이나. 이번에는 이 탐정이 조사한 자료를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명단이었습니다. 박만수 할머니, 최순덕 할머니, 이용자 할머니, 정인순 할머니. 다 너희가 죽인 거지. 수정이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수정아, 나한테 한 번만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로 처음부터 내 돈이 목적이었니? 한참을 침묵하던 수정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처음부터 어머니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민호와 결혼한 것도 태준이 시킨 거였고요. 어머니를 조사해보니까 혼자 사시고 재산도 꽤 있으시고 완벽한 타겟이었거든요. 그럼 민호한테는 진심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아니요. 민호 씨도 그냥 이용한 거예요. 어머니께 접근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죠. 민호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수정이를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셨잖아요. 하지만 나중에는 모든 걸 알면서도 가담하셨어요. 그건 민호가 변명하려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민호야, 너 정말 나를 죽이려고 했니? 엄마.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럼 언제부터 알았는데? 한 달 전쯤이요. 수정이가 전부 말해줬어요. 그런데도 막지 않았어. 수정이가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랬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 그만둘 수도 없다고. 그래서 나를 죽이기로 결심한 거야?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30년간.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때까지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엄마.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어?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정이가 이미 다른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말을 들으니 민호도 완전히 자발적이었던 것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될 일은 아니었죠. 수정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뭔데요? 정말로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나를 내 어머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니? 수정이가 제 눈을 찬찬히 바라보더니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단 한 번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알겠다. 그럼 이제 모든 게 끝이야. 저는 거실에 대기하고 있던 준영이와 이 탐정을 불렀습니다. 준영아, 경찰 불러라. 네, 이모. 어머니, 잠깐만요. 우리 얘기 좀 더 해요. 수정이가 갑자기 다급해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얘기는 경찰서 가서 하자.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수정이와 민호는 차가 차가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저를 부르며 절규했지만 저는 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간의 모정이 한순간에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정이는 끝까지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어요. 후회하는 기색조차 없었죠.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 있으니 정말 조용했습니다.
2년간 함께 살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니 집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제가 그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만약 준영이와 이 탐정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쯤 저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며칠 후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정이와 태준이는 총 5명의 노인을 죽였고 총 3억 2천만 원을 빼앗았다고 자백했어요. 그리고 민호는 처음에는 정말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나서도 막지 않은 것, 그리고 나중에는 소극적으로나마 가담한 것이 밝혀져서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몇 달 후에 나왔습니다. 수정이는 징역 15년, 태준이는 징역 20년, 그리고 민호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형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민호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수정이와 민호가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김영순 님이시죠? 내일 오전 10시에 검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청이라니.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준영이가 함께 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고 싶었습니다. 이 일은 제가 직접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검찰청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마치 저를 압도하는 것 같았어요. 김영순 님이시죠?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저를 담당한 검사님은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친친근한 인상이어서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이번 사건 정말 큰 사건입니다. 조직적으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 사기 살사건이라니. 다른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안타깝게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김영순님만이 유일한 생존자세요. 유일한 생존자라는 말을 듣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구나 싶었죠. 그분들 가족분들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신 건가요? 네, 들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어요. 자연사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살인이었다니. 지금 시신 재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럼 정말로 그분들도 독살당하신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태준과 김수정, 그리고 아드님인 민호 씨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민호도 진술을 했나요? 민호가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알고도 막지 않았다는 건 이 문제입니다. 그 아이가 후회한다고 하던가요? 검사님이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말습니다. 네,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사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렸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30년간 피땀 흘려 키운 제 아들인데. 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인 민호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직 마음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이해합니다. 시간이 필요하실 겁니다. 검찰 조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민호가 후회했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준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모, 오늘을 검찰청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다. 그런데 이모, 민호 형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이모한테 꼭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받아보실래요? 민호의 편지라니. 받아봐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가져다 주렴. 다음 날 준영이가 민호의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편지 봉투를 받아드니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저녁이 되어 밖에 어둠이 깔리고 나서야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민호의 익숙한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엄마께 이렇게 편지를 쓴다는 것조차 죄송합니다. 제게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 싶어서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리 사과드려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번은 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수정이가 엄마를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줄, 다른 할머니들을 해쳤다는 것도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나서도 막지 못한 건 제 잘못입니다. 무서웠습니다. 수정이가 이미 사람을 해쳤다고 하니까 저까지 공범이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두 핑계겠지요. 정말 제가 엄마를 사랑했다면, 정말 아들다웠다면 제 목숨을 걸고라도 막았어야 했는데, 엄마, 30년간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들이 되고 싶었는데 결국 이런 못난 아들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교도소에서 매일 엄마 생각만 합니다. 어릴 때 제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해 주시던 엄마, 제가 대학 갈 때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시던 엄마.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릴 용기는 없습니다. 다만 엄마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 올린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분명히 화가 나야 하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준영이가 어느새 들어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응, 괜찮다. 편지 내용이 어땠어요? 후회하고 있는 것 같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아직은 정말 모르겠어. 재판이 시작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법정에서 서니 정말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 와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증인 김영수님, 앞으로 와 주십시오. 저는 증인석에 서서 그들과 마주했습니다. 수정이는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전혀 들지 못했습니다. 증인은 언제부터 피고인들의 범행을 의심하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며느리가 부쩍 친절해졌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연락이 온 후부터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사라진 것, 집 명의가 바뀐 것, 보험 수익자가 변경된 것, 그리고 그 끔찍했던 대화까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30년간 혼자 키운 아들이 저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고인 김수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정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를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민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민호를 바라봤는데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에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나서도 막지 않은 건 크나큰 잘못입니다. 혹시 민호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라시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선처라니.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 아이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 수 있지만 그래도 저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재판이 몇 차례 더 진행됐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증언대에 서서 그 끔찍했던 일들을 다시 이야기해야만 했어요. 특히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마주쳤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돌아가신 거였군요. 박만수 할머니의 따님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제 손을 잡고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심장마비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최순덕 할머니의 아들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순 할머니. 할머니께서 살아남아 주셔서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거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마지막에 며느리가 약을 참 잘 챙겨준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독이었다니.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정이와 태준이는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될 악인들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민호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 진행되는 동안 민호에게서 편지가 몇 번 더 왔습니다. 엄마,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엄마를 지켜드렸다면, 수정이의 진짜 모습을 더 일찍 알았다면 다른 할머니들도릴 수 있었을 텐데요.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들한테 제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들 저를 욕해요. 어떻게 자기 엄마를 배신할 수 있냐면서. 정말 맞는 말이에요. 편지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명히 화가 나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준영이는 계속 제게 말했습니다. 이모, 민호 형도 피해자예요. 김수정한테 완전히 속은 거잖아요. 그래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몰랐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알고 나서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30년간 키운 아들이 무서워서 엄마를 못 지킨다고? 이모,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민호 형도 지금 충분히 고통받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민호를 용서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재판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 김수정과 김태준은 지난 3년간 총 7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7명이라고요? 처음에는 5명이라고 했는데 그중 5명은 사망했고 1명은 재산 피해만 입었으며 김영순 씨는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신고한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정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들은 노인들을 하나의 상품처럼 여기고 있을 겁니다. 총 피해 금액은 4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4억이 넘는다고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김태준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준이라는 자는 재판 내내 표정 변화 하나 없었습니다. 정말 냉혈한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수정이는 진실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더욱더욱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민호는 처음에는 범행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 달 전쯤 알게 된 것으로입니다. 하지만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범행 은폐에 가담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김수정 씨의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의 말을 들으니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민호도 분명히 공범이었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태준은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저는 단지 김수정 씨를 도와준 것뿐입니다.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어요.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군요. 그런데 민호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그리고 다른 피해자 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제가 더 일찍 신고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30년간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것이 제 평생의 한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처벌이든 달 받겠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부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호의 진술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판결이 내려진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피고인 김태준, 살인 5건, 사기 7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수정, 살인 5건, 사기 7건.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민호, 살인 방조, 사기 방조.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이 판결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수정정의와 태준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생각했지만 민호의 7년이라는 형량은 너무 길다는 생각도 들고 한으로는 너무 짧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밀려왔어요. 2년 넘게 함께 살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니 집이 너무나 조용했어. 그날 밤 민호에게서 마지막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재판이 끝났네요. 7년, 제가 받아 마땅한 형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도소에서 7년간 깊이 뉘우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그때도 엄마께서 살아계신다면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지금은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엄마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저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말아주세요. 사랑합니다. 민호 올림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7년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민호는 어떻게 지낼까요? 정말로 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 아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30년간 제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니까요. 언젠가는 다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민호가 값을 다 치르고 나왔을 때, 그때 가서야 제가 정말로 민호를 용서할 수 있을지 알 수 있겠죠.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려 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니까요. 민호가 교도소에 들어간 지 3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민호 형이 조기 출다고 해요. 조기 출소라고? 네, 모범수로 인정받아서 형량이 4년이나 단축됐다고 하더라고요. 7년형에서 3년을 복역하고 나온다는 건가요? 벌써. 언제 나온다는 거니?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예요. 그런데 이모. 민호 형이 이모를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는데 만나고 싶다고요? 지난 3년 동안 마음이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모? 글쎄.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적응이 안 됐고 무엇보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 집며느리가 시어머니 죽이려고 했다며? 아들도 공범이었다면서? 정말 무서운 세상이야. 가족도 믿을 수 없네. 이런 소문들이 돌면서 한동안 한정식 집 손님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죠. 영순이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살아남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단골 손님이었던 박영숙 씨가 그렇게 말해주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도 많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시선도 점차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저를 동정하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더 많아졌죠. 영순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지내시다니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너무 친절해지더라고요. 영씨 사건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경고가 된 거니까요. 2년째부터는 마음이 좀 평온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지고 한정식 집도 예전보다 더 번창했습니다. 특히 젊은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할머니,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 인터넷에서 봤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할머니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작년에는 특별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방송국에서 노인 대상 범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방송국에서 온 PD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런 아픈 기억을 다시 방송에 내보내는 게 좋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결국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할머니, 진짜 영웅이십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제 경험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민호 생각은 계속 났습니다.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정말로 반성하고 있을까? 민호는 3년 동안 꾸준히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나중에는 2달에 한 번 정도. 엄마, 교도소 생활이 힘들지만 이 모든 게 제가 받아야 할 죗값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재소자들한테 제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들 저를 향해 혀를 차요. 당연한 일이죠.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용서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있어요. 용서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야 조금 알게 됐습니다. 엄마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디 건강하게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편지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엄마, 제가 출소하면 주 멀리 가서 새로운 삶을 살 생각입니다. 더 이상 엄마께 폐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 뵙고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엄마께서 싫다고 하시면 그냥 조용히 떠났습니다. 멀리 간다고요? 새로운 삶을 산다고.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어딘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민호와는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어서요. 지난 3년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민호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30년간 키운 아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을까 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였던 거죠. 수정이에게 완전히 속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30년간 함께한 세월이 있잖아요. 그 모든 기억들이 다 거짓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준준영이도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모, 민호 형이 정말 많이 변했을 거예요. 3년이면 충분히 반성할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모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더 강해지셨고 더 여유로워지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3년 전에 저는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었으니까요. 민호의 출소 소식을 들은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만나지 말아야 할까? 준영이는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이모, 일단 만나서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박영숙 씨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영순아, 그래도 30년간 키운 아들인데 한 번은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니겠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나서 실망하면 어떻게 하지? 아직도 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호가 출소 전날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엄마, 내일이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도 한로는 두려웠습니다. 지난 3년간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교도소에서 만난 다른 사람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처럼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30년간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생하셨을지 이제서야 헤아려 봅니다. 엄마, 저는 정말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그 바보 같던 민호가 아닙니다. 하지만 엄마께서 저를 받아주실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마음이 생기시면 연락해 주세요. 저는 당분간 준영이 집에 머물 예정입니다. 그러다가 일리를 구해서 멀리 떠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엄마께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무릎 꿇고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엄마, 지난 3년간 건강하게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민호 올림. 추신, 엄마, 방송에 나오신 것도 봤어요. 저 같은 아들 때문에 고생하시면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사시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 결정이 서더군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준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영아, 민호. 우리 집으로 데려오너라. 정말이세요, 이모. 한번 만나보시게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모, 민호 형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일 보시면 아실 겁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모, 민호 형 데려왔어요. 문을 열었는데 정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민호는 키도 크고 살집도 있던 4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지금의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정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요. 어머니, 민호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 절실함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일어나거라. 아닙니다. 어머니. 일어나 굴 좀 보자. 민호가 천천히 일어났는데 가까이서 보니 정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성성했고 얼굴에는 주름도 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어떻게 지냈니? 매일 어머니 생각하면서 후회했습니다. 정말이야? 네, 정말입니다. 교도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니 저처럼 좋은 어머니를 둔 사람이 얼마나 운이 좋은 건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눈에는 눈물도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요. 그래서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니? 멀리 가서 조용히 살려고 합니다. 어머니께 더 이상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피해라니. 동네에서 어머니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저지른 죄가 있는 아들이라고, 감옥 살다고 그 말을 들으니 민호가 정말 많이 생각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호야. 네, 어머니. 너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 거니? 네, 많이 반성했습니다. 어머니. 용서받을 생각은 감히 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한참을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변했을까? 아니면 또다시 연기하는 걸까?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3년 전에 그 흐릿하고 불안했던 눈빛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고 진실한 눈빛이었습니다. 민호야, 엄마도 지난 3년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너에게 화도 많이 났고 실망도 많이 했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30년의 세월이 있잖니.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였던 것 같아.
수정이 그 아이한테 완전히 속았으니까. 그래도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그래, 그건 맞아. 하지만 이제는 모두 지난 일이다. 민호야. 네, 어머니 엄마가 너를 완전히 용서했다는 건 아니야. 아직 내 마음속에도 앙금이 남아있어. 당연하십니다, 어머니. 하지만 너에게 기회를 한 번 주려고 한다. 내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 보여줄 기회. 기회요. 응, 다시. 우리 가족이 될 기회 말이다. 민호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다. 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라. 둘째, 다른 사람들한테 패 끼치지 마라. 셋째, 정말 성실하게 살아라.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엄마를 다시는 실망시키지 마라. 절대로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날 민호는 우리 집에서 잤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대. 민호가 이미 일어나서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너 언제 일어났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드실 아침 식사 준비했습니다.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겨우 일어날 텐데. 그리고 어머니, 제가 오늘부터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갚긴 뭘 갚아.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께 끼친 손해를 평생 갚아도 모자랍니다. 진짜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민호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안을 청소하고 밥을 짓고 한정식집 나갈 준비도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정식집 일도 도와드릴까요? 아니다. 너는 내 일자리를 찾아봐. 한정식집 은집은 내 일이야.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게 제 일입니다. 정말 예전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호가 일자리를 구해왔습니다. 어머니, 근처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야간 근무라서 낮에는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겠니? 전혀요. 교도소에서 더 힘든 일도 많이 했습니다. 김인호는 정말 성실하게 일습니다. 밤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낮에는 한정식집 일을 도왔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알게 되었습니다. 영순아, 민호가 돌아왔더라. 응, 출소했어. 괜찮겠어? 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걱정해주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정말로 변했다 매일 느끼고 있었거든요. 영순 씨, 민호가 정말 달라졌네요. 인사도 얼마나 깍듯하게 하고 일일도 열심히 하고. 예전에는 좀 건방진 구석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개월이 지났을 때 민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을 좀 모았습니다. 얼마나? 300만 원입니다. 이거 어머니께 드릴게요. 아니다. 내가 써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첫 월급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진심이구나. 예전에 민호라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텐데.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아.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모자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을 다시 받아주셔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는 가족이다. 정말 가족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가족 말입니다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호는 더욱 성실한 아들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도 사라졌습니다. 이민호야, 엄마가 너를 완전히 용서한다. 어머니, 앞으로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3년간의 혹독한 시련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얻게 된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민호가 돌아온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야겠네요. 오늘 아침도 민호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저보다 일찍 일어나는 게 당연해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고맙다, 민호야. 오늘 한정식 집에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어제 예약 전화가 몇 통 왔거든요. 그래. 그럼 준비를 더 서둘러야겠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평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자연스러워요. 한정식 집도 예전보다 훨씬 잘 됩니다. 민호가 돌아와서 도와주니 음식의 질도 더 좋아지고 서비스도 더 세심해졌거든요. 왜 저기, 사장님. 여기가 그 유명한 용감한 할머니 집맛.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손님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 말입니다. 할머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꿋꿋하게 이겨내시다니 할머니 덕분에 저희 어머니도 정신 차렸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너무 친절해졌을 때 의심해보라고 했거든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뿌듯합니다. 제가 겪은 아픔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지난달에는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어머니께서 할머니를 꼭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하세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어머님, 이분이 그 유명한 김영순 할머니세요. 아이고,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80세가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희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너무 친절해지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의심해봤더니 정말 그랬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큰일은 안 났지만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민호도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호야, 너 감옥살이 했다고 들었는데 괜찮니? 동네 아저씨가 그렇게 짓궂게 물어봤을 때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래, 어머니 잘 모시고 살아라. 네, 감사합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대답도 못했을 텐데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민호를 보면서 정말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민호가 결혼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어머니, 저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너도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지. 하지만 제 과거를 알면 상대방이 싫어할 것 같아서요. 진실하게 이야기해봐. 내가 정말 변한 게 맞다면 이해해 줄 거야? 그럴까요? 7전에는 정말 괜찮은 여자분을 소개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 일을 하는 30대 후반의 여성이라고. 어떤 분이니? 정말 좋은 분이에요. 성격도 따뜻하고 일도 성실하게 하고요.
그런데 제 과거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아직도 고민이에요. 당연히 해야지. 결혼은 정직한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말하면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진짜 인연이 아닌 거지? 정말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의 과거보다는 지금의 너를 봐줄 거다. 결국 민호가 용기를 내서 자신의 과거를 모두 이야기했다고 해요. 교도소에 다녀온 것, 어머니한테 씻을 수 없는 잘못 저질렀던 것, 그리고 지금 얼마나 깊이 후회하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지 그분이 뭐라고 하시더냐?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어요. 하지만 지금의 제 모습을 보고 이해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꼭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조만간 집에 인사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정말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니다. 수정이나 태준 같은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 준영이, 이탐정, 그리고 동네 이웃분들까지. 영순아, 정말 잘 견뎠어. 박영숙 씨가 그렇게 말해주실 때마다 큰 힘이 났습니다. 너 덕분에 우리도 조심하게 됐어. 정말 고맙.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제가 겪은 고통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가끔 강연 요청도 들어옵니다. 할머니, 노인 대상 범죄 예방 강연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관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무슨 강연을 하겠어요. 하지만 조금씩 해보니까 보람이 있더라고요. 할머니 이야기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우리도 조심해야겠어요. 정용기 있으시네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에게도 새로운 역할이 생겼구나 싶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김수정 씨가 출소했다고 해요. 준영이가 그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15년형을 받았는데 모범수로 인정받아서 10년 만에 출소했다고 해요.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나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머니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편지라니. 며칠 후 수정이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는 이름이었어요. 김영순 어머님께 갑작스러운 편지에 많이 놀라셨을 줄 압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어머님께 사과드리는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런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었는지. 교도소에서 10년간 매일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어머님께, 그리고 다른 피해자 가족분들, 그리고 민호 씨에게도. 특히 어머님께 끼친 상처는 정말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이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살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부디 어머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김수정 올 편지를 읽고 나서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민호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수정이 편지 보셨어요? 응, 봤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사과는 했구나.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제가 바보였던 건 맞지만 그래도 이가 한 짓들은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김민호의 말이 맞습니다. 아무리 사과를 한들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수정이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연민도 없고 분노도 없고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완전히 제 인생에서 지워버린 사람이니까요.
태주는 아직도 교도소에 있다고 하네요. 20년 형을 받았으니 아직 10년이 더 남았어요. 그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었으니까 오래도록 죗값을 치러야 마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려고 합니다. 다 이 며칠 전에는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 간호사분과 민호가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후에 작은 결혼식으로 올릴 겁니다. 그래, 정말 잘 됐구나. 네, 어머니. 정말 싸합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민호를 보니 저도 정말 기쁩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요. 예비 며느리도 정말 좋은 분입니다. 이번에 인사하러 왔을 때 인상이 참 좋았어요. 어머님,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민호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니다. 내가 뭘 못난 짓을 많이 했지?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대단한 분인거려 이런 분이라면 민호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될 겁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할머니, 그때 일 생각하면 아직도 화나세요? 아니요, 이제는 그냥 지나간 일이에요. 정말 그래요? 더 이상 화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 덕분에 제가 더 강해졌고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죠.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민호와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됐거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받아주셔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는 가족이잖니. 네, 어머니. 평생 효도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한정식 집도 이제는 민호가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 제가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내 예비 아내도 요리를 잘하니까 둘이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정말 든든합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가게를 맡길 수 있겠어요. 요즘의 제 일상은 정말 평화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민호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한정식집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분들께 말해드립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랍니다. 이런 말들을 해드릴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특별한 경험이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민호와 저는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은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함께 겪고 극복했기 때문에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물론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반드시 희망은 있습니다. 저처럼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관계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와주려는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준영이, 이탐정, 그리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민호의 결혼식까지 2달 남았습니다. 정말 기대되고 설렙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뒤로 하고 앞만 보고 나아갈 겁니다. 72살의 새로운 시작.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제 진짜 인생의 황금기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언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만 젊다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부러진 뼈는 다시 붙으면 더 단단해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